이어서 좀 조용필이 떠나면 이게 서른도가 진행하기 참 어려운 건데 요즘 서른도가 또 잘 또 나가니까 모이기 어려우신 분이 오늘 모이셨는데 오늘 여기 또 투어하는 일정까지 해서 사전에 좀 시간이 많이 좀 지났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가볍지 않은 얘기들을 속편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히려 낫습니다. 저희가 아마 경기도 목표가 18만 개라고 이렇게 계량화돼 있어요, 수치가. 근데 4년 동안 뭐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약간 이제 몇 가지 고민. 거기다 또 하나 요즘 고민이 추가된 거 아시죠? 그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 폭넓게 저희가 분야가 좀 넓어지면서 개념 정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영역의 일들을 소셜 잡을 또 발굴해내는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떤 형태로 우리 영역의 틀거리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참고로 그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된 그 입법 조례를 국회가 이제 뭐 논의가 좀 마무리될 것처럼 그러다가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는 입법이 안 될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로는. 그래서 경기도라도 이것을 좀 조례로 빨리 제정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뭐 공공구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기금 조성이라든지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선언만 하다가 일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아서 그런 절차를 좀 밟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 아까 사회적 일자리 관련된 조례를 만든 것도 그 일환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또 박근철 여기 옆에 계신 의원님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그 조례 또 저희 집행부와 함께 조례 발의를 함께 해주시고 통과가 됐어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 관련된 조례는 한 9월 안으로는 좀 통과될 예정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저희 논의가 상당히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저희가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기도의 내부 사정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 안 하신 분들 좀 돌아가면서 말씀 주시고요. 우리 저 협성대 양 교수님, 예, 한 말씀 주시죠. 네. 끝나는 줄 알고 다 덮었는데 그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놓은 게 있어서요.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공 부분하고 사회적 일자리하고 이거는 좀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야기했었을 때 스웨덴을 많이 보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이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 부분이 완전히 질을 무시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해서 최근의 추세는 유엔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디센트 잡이라고 해서 괜찮은 일자리에서 기준이 5개 또는 7개, 12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채워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양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 부분의 70%까지는 공공 부분이, 즉 사회적 일자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현실성을 놓고 보더라도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오늘 사회적 발전소 내용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일자리, 사실 저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되어진 사회적 일자리로 알고 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폭넓어져 가지고 장애인 고용과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안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서 장애인만 빼고 노인, 여성 다 포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일자리하고 취약계층 고용과 관련되어져서 크게 세 가지 쪽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사회적 일자리하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되어져서는 봐야 될 게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장애인을 대상자로 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계속 나왔던 활동보조인이나 발달재활 서비스나 가사지원 서비스, 이건
제공자들이 대부분 여성입니다. 취약계층이고. 여기에서는 서비스의 질이든지 고용의 질이든지 이거는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트랙은 근로자로서, 그러니까 장애인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인정을 했었을 때 여기에 필요한 게 계속 나왔던 것처럼 직종 개발도 필요하고요. 근데 불과 4년 전만 해도 직종으로서 100개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장애인 대상으로. 그래서 새로운 직종 나오는 것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직무유지 쪽으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TV에 말씀하셨었는데 장애인 신문에 보면 장애인들이 근무해서 70만 원 이상 받은 장애인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70만 원 가지고 최저 생계가 가능할 것인지, 근로자로서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뿐만 아니고 직무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직무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잡코치, 직무지도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SRM, S1 여기에서도 아마 직무지도원이 파견이 되었으면 조금 더 많이 확장되어지고 조금 더 쉽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근로환경을 좀 개선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는데 임금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근로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만족도만 가지고도 절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체크리스트는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장애인 고용을 하는데 장애인을 고용하는 입장으로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오늘 여기 와 있던 표준사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표준사업장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직무 능력 향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직무 능력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든 표준사업장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가장 어려운 것, 즉 문을 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판로가 개척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판로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장애인 마찬가지고 생산품 마찬가지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생산되어진 생산품들을 공공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주면 더 나은 판로 개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일자리하고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방향성을 놓고 보면 앞으로는 장애인 단독으로만 가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경험에 의한 건데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카페, 바리스타를 했었었는데 공공기관의 카페를 개점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하고 노인 쪽이 싸우는 거예요. 입점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장애인하고 노인을 같이 공동으로 바리스타로 해가지고 공공기관의 카페를 개점을 하게끔 되면 공공기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융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물론 이렇게 노인하고 장애인 쪽에 퓨전이 되어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들은 미국 같은 경우서 80년대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그래서 여성 장애인 또는 장애인 노인, 노인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취약계층들이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방향성으로 놓고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오늘 SRM 질문할 것도 많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 김현우 지사장님한테도 질문할 걸 다 적어놨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적어놨거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말씀 주신 게 옆에 우리 이병옥 센터장님도 한 말씀. 네. 네, 최근 1년 사이에 경기도 정책이 제가 느끼기로는 많이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뱅크 논의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상담이라든지 굿모닝론도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과도 전국에 최초 생기기도 했는데, 그만큼 저는 경기도 정책이 좀 다양해지고 좀 두터워졌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사회적 일자리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난이도가 제일 높은 분야이고, 그만큼 좀 역량이 좀 더 집중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사회적 일자리과에서 특히 공공 영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깔끔이 사업이라든지 푸드트럭, 그 다음에 저희 사회적 경제 생산품을 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하여튼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공공시장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최근에 사회적 일자리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단독주택지역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관련한 공동 일자리 창출 문제가 같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융합 사업이기도 하고 협력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기도 한데, 그런 사업들이 도내에 좀 다양하게 모색이 되면 훨씬 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일자리가 실제로 만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실 와서 우리 박주미 대표님께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직접 말씀을 해주실 텐데, 노인정의 급식 식자재를 이쪽 사회적 일자리 영역에서 배송을 해준다거나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회적 일자리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굉장히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깊이 좀 검토할 만한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저희 안에서 좀 더 같이 논의되고 같이 검토되고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말씀 안 하신 분들, 우리 교수님도 한 말씀 주시죠. 네네, 저 뒤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교통이 생각보다는 많이 막혀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회적 일자리 만드는데 뭐 사회적 기업 창업 교육이라더니 저는 이제 교육계에 있으니까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주에 현재 거주가 있고 좀 파주 캠퍼스에 있습니다. 근데 파주는 좀 사회적 기업의 창업 교육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좀 창업 교육을 실제로 이렇게 참여를 해보고, 또 창업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 계획서를 받아봅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멘토도 해보고, 또 사업 계획서를 뭐 지도도 해보고 발표하기도 하고 또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여자들이 좀 뭐라 할까요? 좀 중장년, 쉽게 말하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아니라는 걸 좀 저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좀 젊은 층이 와가지고 새로운 사회적 기업의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업을 좀 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하면 좋겠는데, 교육을 하다가 뭐 아이템을 받아보면 뭐 카페라든지 일반적으로 시내에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의 업종을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대학에서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할 때 이 창업이라는 것은 젊은 층에서 좀 그래도 많이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그런 창업 교육을 젊은 층으로 좀 확대를 해보는 그런 도에 지원 사업이 좀 추진되면은, 뭐 전체적으로 못 하더라도 뭐 지역별로 나눠서 몇 개 대학 선정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생들, 젊은 층들이 창업 교육을, 특히 사회적 기업의 창업 교육을 받아서 그 젊은 아이템을 좀 끌어내가지고 창업을 하도록 하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이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직한다고 생각 들고요. 한 가지 문제점은 대학의 그 정책들이 요즘은 정부라든지 교육부로부터 취업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교육의 시스템 프로그램이 창업 쪽으로는 좀 지원을 덜 합니다. 창업하면 졸업 이후에 몇 년간 좀 창업 활동을 해야 되는 건 미축제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몇 개 대학 선정해가지고 좀 그런 거 지원을 잘해갖고 아이템을 짜내가지고 젊은 층
청년들의 사회적 기업, 창업 교육이 좀 어떤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발판을 이뤘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제안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옆에 또 우리 이한주 교수님도 강명 예. 강명구 부장님이시네. 저는 네네. 정수기업중앙회 네네네. 경기지역본 강명구장입니다. 사실 그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 나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되는 게 사회적 일자리 전부 포괄적인 부분에서 얘기가 되는데요. 저는 장애인 쪽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장애인에 대한 어떤 고용이라면 각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여기, 에서원 같은 회사는 제가 보기에 뭐 우리나라에 극히 드문 회사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박사님들이나 아니면 연구 과정에서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이 장애인 문제에서 어떤 경기도의 역할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그 도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경기도가 이런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진짜 그 칭찬할 만하고 좋은 일이지만 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금 제일 큰 조직이라면 아마 경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에서원 같은 경우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역시 그 시설, 그분들이 편하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내 어디에도 연구가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경기도 자체에서 실제 그 장애인 공무원들을 얼마나 지금 채용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과연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고통이 이 같이 근무하시는 분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렇게 따져본다면은 지금 경기도에서 제일 큰 조직인 경기도 자체가 이런 시범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좋은 일자리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사회적 일자리를 뭐 어떤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1, 2년 하고 나면 그분들은 나중에 더 큰 좌절이나 실망감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경기도 자체에서의 어떤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인력 양성 그리고 그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보니까 경기도가 평균보다 조금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좀 떨어지죠? 예, 경기도가 그거부터 좀 어떻게 빨리. 네. 예, 본청은 괜찮은데 아마 31개 지금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들을 좀 일단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뭐 더 말씀? 한 말씀씩들 준비하신 거 있으면 하시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도 그렇고. 시간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민경제지원본부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뭐 또 전통시장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그리고 건강한 일자리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기존에 이렇게 보면 진입할 때 그 아이템들이 너무 부가가치가 적은 경쟁력이 없는 그런 아이템들이라서 이게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면 그 일자리가 또 끊기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소상공업이 경기도에 한 60만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이미 사업을 시작해봤고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아이템이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걸 저희들이 꼼꼼히 보고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했더니 굉장히 큰 지금도 아주
잘 활동을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되어 있고요. 또 물론 S1 같은 우리 대표님도 계시지만 아주 훌륭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입할 때 좀 교육이라든지 이런 아이템 발굴을 많이 해서 정말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그런 기존의 기업들 좀 많이 발굴하시고 또 거기에 아까 선진 유럽 말씀하셨는데 유럽에는 그 굉장히 우수한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기업의 멘토가 되어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멘토 기업들도 많이 발굴해서 좀 많은 그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끊겠습니다. 네. 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박상경이고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던 것은 저는 이제 지속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가, 그 부분인데 계속 질, 양 얘기가 나오지만 오늘도 18만 개의 일자리다.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양적으로 딱 목표가 잡혀져 근거는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치를 달성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가 어떻게 나온 건가? 그 목표가 정량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숫자에만 너무 민감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차피 사회적 일자리는 예산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슈가 생기는 일자리라든지 새로운 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예산을 지원하려면 기존에 지원하던 사회적 일자리는 또 막혀야 되는 거고 줄여야 되는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필요한 일자리라면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의 한계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저는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도에 필요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분야별 업종별로 짤 리스트가 되고 그것들에 대한 계획이 그 플랜이 좀 나와서 이 사회적 일자리는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인큐베이팅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독립을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 없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까? 아니면은 분명히 고민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더 튼튼히 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정선 협회장님도. 네. 네, 마지막이라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요. 아니 마지막 여기 한 분 더 계세요. 아, 더 네, 네. 계세요? 의원님이 죄송합니다. 계세요. 예, 사회적 일자리과가 신설되고 나서 어쨌든 자활사업은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도 되고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성과나 이런 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사회적 일자리 쪽에서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렇게 애써주시면서 활기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S1 CRM 와서 보고 너무 부럽고, 저희 자활 사업에도 이런 좋은 그 규모와 내용을 가진 그런 사업이 좀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도지사님도 그렇고 부지사님이 자활 관련된 발표할 때는 안 오시고 여기만 오셔서 개인적으로 되게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요. 다음번에는 자활 관련된 사업 아이템 발표 때도 꼭 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이게 뭐 떼쓰는 것도 아니고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저는 자활 사업이 경기도의 의지만큼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자활 사업은 사실은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대부분 반지하나 아니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와 부지사님께서 딱 한 개만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 좀 샘플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 내용을 좀 밀어주시면 아마 32개 모든 시군에 큰 영향을 미쳐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서운하게 생각을 하세요. 다음에 불러주시면 되죠. 뭐.
예, 우리 박근철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 또 간사님으로 계신데, 예, 말씀 한번 예, 해주시죠. 저도 저는 오늘 많이 배우려고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다 모이신 거지만 이 사회적 일자리과가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많이 끌어내서 경기도의 일자리 수, 또 사회적 일자리 수를 좀 많이 늘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니까요. 각자의,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다 각자의 생각, 그러니까 각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끌어낸 이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좀 더 커지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경기도민들한테는 큰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각 파트별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도와 연결되어 있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학교에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큰 틀에서 좀 좋은 아이디어 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게 첫째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른 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18만 개 일자리와 그리고 양과 질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숫자라는 거는 어쨌든 그 정도의 목표가 있으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질과 양이라는 것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존을 해야 되는데 지사님 입장은 많은 것이 끌어내야 되는 게 또 맞을 것 같고요. 또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지사님 입장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로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어느 한쪽에서 치우쳐서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이런 측면은 좀 아니지 않는가 싶고요. 지금 청년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청년 일자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여성들 같은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일정 부분 집안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을 무조건 양으로만 따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질보다는 또 양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여러 가지로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일하는 청년 통장이라는 사업을 지금 사회적 일자리과에서 했는데 의회에서 아주 상당히 깊게 이거를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집행부와. 근데 이런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걸 내줘서 우리 부시사님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전문가세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의회에서 또 적극적인 자세로 또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지만 머리를 쓰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우리 특히 과장님한테 이제 부탁드리는데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 발전소를 좀 더 확대시켜서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이 또 말씀 주셨고, 오늘 나온 말씀은 저희가 다 기록을 또 해놓고 있어서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논의가 된 것 같아도 저희가 돌아가면 또 오늘 논의한 걸 다 또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바로 또 정책화할 수 있는 거, 또 자문을 또 받아야 될 거 구분 정리하고 있으니까 저희 네트워킹이 좀 오래 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 말씀드리고요.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지금의 상황을 몇 가지 좀 반증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일자리에 대한 목표치가 얼마고 몇 개 년도로 하고 이런 거는 어쨌든 저희가 행정관리 차원에서라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저희가 유형이 몇 가지로 지금 대략 분류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이렇게 통합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유형에 맞게 더 잘 발전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카운터하는 건 전체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민처럼 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시장경제가 대기업 모델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이 투자하는 일종의 유형으로서 그런 자회사를 많이 만드는 건 또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아마 고용공단이 아마 경기도형으로도 예를 들어 경기도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도 자회사를 만드는 게 만약에 필요하다. 경기도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면 경기도가 이건 나설 수 있는 문제죠. 삼성 정도 되는 뭐 기업이 경기도에 도움을 받아서 이런 자회사를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국가 정책적으로 다 참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참여가 가능하게끔 저희가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저는 이게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규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일자리도 넓게 보면은 사회적 경제 일환이라고 본다면 제가 느끼는 감과 같은지 한번 나중에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제가 겪은 게 느낀 게 너무 많아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은 사실 이렇게 이 병원에서 볼 때는 의료계에서 볼 때는 뭐 어려운 사람들만 가고 병원에 뭐 진짜 적자만 나고 이런 병원으로 그냥 터부시 됐는데 삼성병원이 무너지는데도 공공병원은 살아있더라고요. 세계 초인류 병원인 삼성병원도 이 전염병 하나로 무너져 버리는데 그러게 이 영역에 있어서는요, 의료라고 하는 공적 영역에 있어서는 민간과 공공이 지금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민간의 역할과 공공의 역할이 있는데 이걸 우리 사회에는 서로 역할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이 민간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되지가 않는 거고 또 민간이 공공이 해야 될 걸 민간이 하는 거는 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할 리도 없는 거고. 근데 이번에 이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면서 우리가 느낀 교훈은 서로의 역할이 있구나. 이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 발전시켜줘야지만 양쪽이 상생한다. 이게 제가 경기도가 이 메르스를 대처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핵심 중의 내용이 요겁니다. 민간 간이 협력해서 하는 일종의 그 민간 협력 네트워크 시스템을 그 사태가 일어나는 와중에 경기도가 이걸 했어요. 제가 오늘도 파주병원 갔다 오는 거거든요. 격려차. 제가 사회적 일자리가 됐든 사회적 그 소셜 잡이 됐든 아니면 그게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가 됐든 간에 이게 민간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민간이 돈도 되지 않고 뭐 이런 일을 명분상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근데 우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회적 서비스 영역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분명하게 우리 포션으로 좀 두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좀 창조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자꾸 이렇게 뭐 전체 하는 거에 그냥 껴서 들어가듯이 하는 것은 뭐 자존의 문제도 있고 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어떤 종사자들의 그 만족도도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좀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다. 설령 인력 수급과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이거는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는 전문적인 일이거든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돌 보미 사업을 담당하시는 그 어르신들 계세요. 그분들에게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제가 이게 됐는데 맨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렇게 정규직화거나 아니면 이런 정도의 일자리로는 보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걸 확대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기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일자리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이제 구분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지사님 말씀하셨던 그 군포의 셔틀콕 공장은 저희가 아주 특이하게 발굴한 경우인데 인건비의 문제가 최일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만드는 셔틀콕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만드는 셔틀콕이 분량률이 더 적더라고요. 그 4시간 일하는 이분들이 이거 섬세하게 어떻게 할까 하고 참 걱정이 됐는데 분량률이 중국은 한 40%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10%대로 분량률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제품 자체가 경쟁력도 있어요. 보니까 잘만 관리를 하면. 그래서 중국으로 인건비 때문에 간 일자리를 다시 우리 걸로 찾아오자.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 영역에 사회적 일자리로 만들자.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인건비 경쟁력이 되면은 다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중국도 인건비가 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일자리들이 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로 자꾸 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시 우리 모국으로 찾아오자.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셔틀콕 제조 공장이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만드는 그 자리 하나만.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런 걸 경기도가 좀 한번 정책적으로 찾아보고 행정적으로 좀 도와주자. 그래서 군포에서 사업 제안을 하면은 그거를 공장을 크게 확대 증축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의 모델도 만들겠지만 그런 류의 모델도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봐서 그거를 이 중간에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하는 게 저는 대단히 소중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런 걸 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회적 경제가 말씀 이제 드린 거는 저희가 개념 정리를 위해서 그 한 몇 가지 핵심 내용은 이제 이겁니다. 현재는 그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또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되게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경쟁력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까지 영역을 확대하면 과연 이 제때 저희가 이것을 판매 유통 경로를 확보해 줄 수 있는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 구매에 대한 저희가 일정 정도 퍼센테이지를 좀 정하려고 합니다. 정하면 예를 들어 그 저희가 대충 예상하기에는 뭐 한 3%에서 5% 사이 정도 그 정도만 경기도가 하더라도 경제 규모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 아마 유통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거를 좀 조만간 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당분간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금을 요즘 뭐 저금리 시대라 기금을 운영하는 게 별 실익은 없지만 그래도 기금을 조정하는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조만간 좀 기금을 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하는 좀 계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진행됐던 논의 여러분들 말씀 주신 내용과 그다음에 저희가 좀 사회적 경제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 방향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지면은 저희가 아마 내년에는 더 이렇게 예측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비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발전소 토론회는 이렇게 좀 마치고요. 저희가 다음에 토론회가 언제 또 예정돼 있습니까? 예, 8월 달에는 이제 추모 기간이 있고 그래서 네네. 9월 달에 9월 달에 예, 셋째 주 예. 금요일 날. 예. 저희가 이런 이제 포럼이나 토론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보다는 한 단계씩 관심의 주제들을 자꾸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토론회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자문해 주시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비전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우리 저 박준배 대표님 옆에서 말씀 안 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 예, 맞아 한 말씀 주시죠. 저는 그 지사님 그 설계도를 잘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깔끔하시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발전소 토론회 현장에 와서 현장도 보고 설명도 듣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들 좋은 고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하나씩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